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겠습니다. 뉴캐슬과 토트넘, 이번 주말에 있을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승률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승률. 옵타에서 예측한 승률인데요. 보이십니까? 너무 놀랍죠? 뉴캐슬이 이길 승률과 토트넘이 이길 승률이 똑같습니다. 36.4%. 이 정도로 이 경기는 치열할 것이다. 대박 경기가 될 것이다. 아주 치고받는 경기가 될 것이다. 아주 죽이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봤을 때는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분석을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뉴캐슬 좀 폼을 보려고 하는데 홈 최근 5경기 무패란 얘기입니다. 2승 3무. 그러니까 뉴캐슬이 기록을 보면 홈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네, 현재 승점이 47점이고요. 지금 6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지금 보시면 맨유가 승점이 49점, 뉴캐슬이 47점, 단 2점 차. 그러면 언제든지 6위까지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캐슬도 이번 경기에 굉장히 좀 전력을 좀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자신감도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홈에서 워낙 자기들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뉴캐슬에 지금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자, 리브라멘토도 부상이고, 닉 포프 골키퍼도 지금 부상이고요. 알미론도 지금 무릎 부상이다. 메타겟 부상, 마일리, 트리피어, 윌록, 조엘링턴이라던가 러셀스, 그 다음에 칼럼 윌슨 이런 식으로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전 절반이 진짜 부상이에요. 굉장히 부상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홈에서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뉴캐슬에 대해서 한번 홈에서 얼마나 강한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자면 홈에서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31경기 했나요? 뉴캐슬? 홈에서 진 경기가 단 3경기밖에 없어요. 전체를 다 통틀어서 프리미어리그. 그러면 누구한테 졌느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리버풀한테 졌고 노팅엄한테 졌고 맨시티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무승부를 할지언정 잘 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지는 않았는데 비긴 적은 좀 많아요. 최근에 5번의 홈 경기 최근 걸 봤더니 루턴타운한테 4대4로 비겼고요. 본머스랑 경기를 했는데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에버튼하고 경기를 했는데 1대1로 비겼어요. 확실히 뉴캐슬이 홈에서 잘 안 지는구나. 그러나 비기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있었다. 그래서 이기고 있다가 놓친 승점이 13점을 드롭을 했고요. 홈을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홈 경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가장 많은 승점을 드롭한 팀이 브렌트포드라고 해요. 승점 14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은근히 강하면서 약하다? 참 어려운 말이 되겠죠? 이기는 경기도 많지만 의외로 비긴 경기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넘도 충분히 승부를 내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상자가 더 많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좀 더 희망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정에 너무 약합니다. 토트넘이 첫 원정 6경기에서는 4승 2무로 스타트가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원정 9경기에서는 2승 4무 3패의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햄하고는 1대1로 원정 가서 비겼죠. 풀럼한테는 원정 가서 3대0으로 발렸어요. 그래서 원정에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이 아닌가 싶은 걱정도 되는데 또 반면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빌라를 상대로는 빌라파크에서 0대4로 대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도깨비 같은 팀이라고 할 수 있죠. 난타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지 여러 가지 또 기록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토트넘과 뉴캐슬 골이 많이 나오는 팀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지금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넣은 골도 있겠죠. 또 먹힌 골도 있을 겁니다. 득점과 실점을 더했을 때 그 합산이 제일 큰 팀이 뉴캐슬이에요. 65점 득점, 그 다음에 52골 실점. 그래서 총 117골을 넣고 먹혔습니다. 그래서 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팀입니다. 뉴캐슬이. 그럼 토트넘은 어떠냐? 득점 65점으로 뉴캐슬과 똑같습니다. 실점 45점입니다. 그래서 총 110골을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창출해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4위래요. 리그 전체에서 넣은 골과 먹힌 골을 합산했을 때 총합이 가장 큰 팀들을 순위로 매겼을 때 1위 팀과 4위 팀의 맞대결이다. 이러니까 서로 화끈하게 그냥 넣을 땐 시원하게 넣고 그 다음에 먹힐 땐 또 시원하게 먹히고 미친 경기가 나올지 않을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캐슬이 홈에서 강하다, 지지 않는다, 이기거나 비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보다 실점이 많아요. 52실점. 그리고 클린시트를 보면 상당히 놀라운 기록이 보이는데요. 뉴캐슬이 이번 시즌 클린시트가 9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클린시트를 많이 한 거냐? 이번 시즌 클린시트를 가장 많이 한 팀이 아스날이에요. 14번. 그 다음이 뉴캐슬입니다. 그러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클린시트를 아스날 다음으로 많이 했으니까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골을 많이 실점했으면 안 되죠. 그런데 토트넘보다 실점을 더 많이 했습니다. 7골을 더 많이 줬어요. 그러면 클린시트를 9번 했는데 실점이 52골이다.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줄 때는 아예 안 주지만 한 골 주는 경기가 적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 골을 주기 시작하면 멀티골 실점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공격력이 좋지 않습니까? 뉴캐슬을 상대로 골을 넣으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땐 토트넘이 2골 정도 넣으면 의외로 3골, 4골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놓고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해요. 공격력은 무척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하고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홈에서 전 경기 득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강한 선수가 이삭인데 이삭이 지난 5번의 홈 경기에서 6골을 넣었대요. 최고의 득점 감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토트넘은 그러면 공격력이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 가서 17경기 연속 득점을 했대. 매번 골을 넣었다. 이번에도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한 팀이 어떤 다른 팀을 특정 팀을 상대로 원정에 가서 연속골을 넣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합니다. 옵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전부터 이제 뉴캐슬에 대한 여러 가지 전력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선수들의 이름들을 쭉 써주신 경우가 많아요. 뭐 고든이 위험하다, 이삭을 조심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이름을 많이 봤던 선수 중에 하나가 일단 기말량이스가 좀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말량이스가 이번 경기에서 약간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력에 영향을 좀 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무슨 그 핸디캡이 있느냐? 기말량이스가 현재 이번 시즌 옐로우 카드를 9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뉴캐슬이 지금 경기 수가 32경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32경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32경기까지 누적 옐로우 카드가 10장이 되면 다음 2경기를 못 뜁니다. 징계를 받아요. 기말량이스도 그걸 알아요. 네. 당연히 알겠죠. 자기 옐로우 카드니까. 그래서 규정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어리그가 19경기까지 5장을 받으면 한 경기를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허들이 32경기예요. 바로 이번 경기가 되겠죠. 32경기가 될 때까지 옐로우 카드 누적이 10장이 되면 2경기 결장이에요. 그 다음 경기. 그러니까 33라운드, 34라운드 못 뜁니다. 근데 기말량이스까지 못 뛰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말량이스는 이번 한 경기를 버텨야 돼요. 옐로 카드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말량이스의 플레이를 위축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되는지를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25번의 프리미어리그에 출전해서 24골에 관여를 했죠. 15골을 넣었고 9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두 아시겠지만 한 번만 어시스트를 더 기록을 하면은 통산 3번째 10-10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타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줬어요. 과연 10-10을 한 선수가 몇 명이 있는가. 가장 많은 10-10을 기록한 선수가 웨인 루니입니다. 5시즌을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4시즌을 성공한 선수인데요. 그게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프랭크 램파드, 그리고 에릭 칸토나, 이렇게 3명이 4시즌 10-10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시즌 10-10을 기록한 선수가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1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게 되면 드록바와 함께 7번째 선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을 상대로 득점 포인트를 잘 올리고 있습니다. 뉴캐슬을 상대로 15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5득점 4도움,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을 시 뉴캐슬을 상대로 모두 이겼습니다. 전승입니다. 핵심 중 핵심, 손흥민 선수의 기록 10-10 이번 경기에서 좀 나올 수 있기를, 여러 가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포인트를 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를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저도 힘들고, 그렇죠? 그걸 다 분석해낸다라는 게 개인 혼자 역량으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토트넘이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오른쪽 풀백이 아닌가? 거기에 승부처가 좀 갈리지 않을까? 또 수비의 이런 포메이션?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좀 봤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캐슬의 오른쪽 풀백입니다. 원래는 트리피어가 풀백을 봤었죠. 그런데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 풀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리브라멘토가 오른쪽 풀백을 또 봐줬어요. 그런데 리브라멘토도 지금 부상입니다. 그럼 누가 뛰느냐? 바로 에밀 크래프트, 오른쪽 풀백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선발 경험이 2번밖에 없습니다. 왜? 트리피어도 없고 리브라멘토도 없으니까 이제 풀백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선발 경기 다 2경기밖에 못 뛴 선수예요. 굉장히 일단 취약합니다. 첫 번째, 느려요. 스피드가 느립니다. 제가 봤는데 빠른 선수들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베르너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베르너가 정말 미친듯이 흔들어 놓으면 따라가기 어렵다. 또 두 번째, 이 친구가 집중력이 떨어져요. 네. 자, 후스코닷컴에서 그 어떤 선수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을 분류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에밀 크래프트의 이런 성향인데 강점 없어요. 약점. 저기 빨간색 보이시죠? 매우 약함. 뭡니까?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약해요. 네. 매우 약함이 붙을 정도면 굉장히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왜 약한지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웨스트햄하고 뉴캐슬하고 경기를 했던 장면이에요. 여기서 안토니오가 지금 안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패스라는 장면 보이시죠? 자, 패스를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교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아야 되는 선수, 지금 안토니오가 이 두 선수 사이에 있기 때문에 크래프트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만 보고 있어요. 공 킥하는 선수.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데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이 이거예요. 이제 뒤늦게 스타트를 끄는 거죠. 그래서 간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이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이 되면서 슈팅이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크래프트거든요. 그래서 약간 멍 때려요.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킥을 하려고 앞으로 패스를 넣어주려고 모션을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지금 라인 브레이킹을 하려고 뛰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스타트를 끊으면 약간의 몸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전혀 없고 지금 시선이 공을 갖고 있는 선수한테 향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이 떨어진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다른 장면인데요. 풀럼하고 경기를 하는데 측면에서 이렇게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래프트가 따라갑니다.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러면은 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측면에서 공격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이 공을 이제 드리블을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선택지가 안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고 라인 타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이제 몸의 중심을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들어가는 척하다 방향 꺾어요. 바로 제껴집니다. 이렇게. 바로 제껴지면서 여기서 슈팅을 허용하는데 너무 각이 없었기 때문에 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실점을 안 합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아무래도 이제 크래프트가 수비 경험이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지 않고 속도가 느리고 경험이 부족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가 경기 초반 선발로 나와서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를 좀 흔들어 놓고 빨리 달리면서 계속 압박을 주고 정신없이 흔들어 놓으면 크래프트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어떻게 선발 라인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손흥민과 베르너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요. 베르너가 그렇게 많이 흔들어 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 후반에 한 10여 분 정도 남기고 또 측면으로 윙어로 좀 이동을 하고 히샬리송이 그때 몸이 괜찮으면 뭐 나올 수 있다면 또 중앙으로 이동을 해갖고 지쳐있는 이제 크래프트를 손흥민이 또 이제 흔들어 줄 수 있는 지난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 윙포워드로 나와서 트리피어를 싸대기를 막 때리지 않았습니까? 크래프트 싸대기를 또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장면 한번 보실게요. 왼쪽이 맨시티예요. 오른쪽이 뉴캐슬이. 이게 두 팀이 맞대결을 했었을 때 선수들의 평균 위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당연히 이걸 봐야 되겠죠. 뉴캐슬 거 봐야 되겠는데 뉴캐슬 거 옆에 맨시티를 놓은 이유는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뉴캐슬의 선수들 선발 라인업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요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다른 팀들에게는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간격입니다. 평균 위치가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건 상당히 멀다는 얘기입니다. 즉 맨시티한테는 그런 정도의 간격이 벌어짐이 없거든요. 그쵸? 중간에 한 명이 좀 이렇게 알박기로 들어와서 간격을 좀 메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이 경기가 이제 풀럼하고 했던 경기인데 더 넓어요. 그쵸? 이 경기는 이런 식으로 거의 두 군락으로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후방에 있는 선수들은 전진을 안 합니다. 공격 가담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17번이 크래프트입니다.
크래프트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공격 가담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뭐 파비안 셰어라던가 이런 덴번 느리기 때문에 그냥 수비 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공격을 우르르 몰려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과 후방에 이렇게 넓은 간격이 계속 발생한다. 지금 이런 간격이 발생하는 팀은 사실 평균 위치를 찾아봤을 때 이렇게 중간에 한 명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들이 이렇게 껴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노팅엄하고 경기하는 건데 지금 수비하는 장면이거든요. 수비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있고 앞쪽에 공격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중앙에 지금 이 한 명이 그나마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가 텅텅 비는 수비 간격과 공격 또는 이선 간격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는 않고 대부분 수비를 하면서 후방을 지키려는 성향이고 그 다음에 뭐 기말량이스라던가 뭐 조엘링턴 뭐 그 다음에 이삭 고든 이런 선수들이 최전방 공격수 3인과 더불어서 중앙에 있는 3명 이렇게 또는 뭐 6명 내지 5명이 막 공격을 치고 올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벌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깁스 화이트가 공을 잡고서 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토트넘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브레넌 존슨이 있는 거고 여기에 베르너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앞쪽에 지금 크리스 우드가 있는데 화면상에서는 크리스 우드가 이 앞에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 앞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토트넘으로 예를 들면 손흥민, 그 다음 베르너, 브레넌 존슨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메디슨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간격이 워낙 벌어져 있으니까 4명의 수비가 남아있고 앞쪽에 지금 다 지금 공격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패스를 주는데 제가 왜 브레넌 존슨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자리에 지금 브레넌 존슨이 있으면 지금 깁스 화이트가 주는 것처럼 파고 들어가서 공 받아서 어시스트 할 수 있거든요. 셉셉이면 이 자리에 없어요. 셉셉이 여기까지 못 옵니다. 이런 역습에서. 그래서 제가 간격이 벌어지는 팀들 사이에서는 셉셉이보다는 브레넌 존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패스를 내주고요.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안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달려오던 크리스 우드가 받아서 골을 넣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최종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그 간격 사이에 누군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한테 공이 빨리 투입이 되면 최전방 공격 3명은 미친 듯이 뛰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뛰어나가다 보면 어디를 막아야 될지 수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때 그 공격력에 크래프트 정신 못 차린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메디슨이 왼쪽으로 주는 거예요. 베르너한테. 그럼 크래프트가 집중력 떨어지고 속도 떨어지고 경험치 없는데 그 막 역습 상황에서 베르너한테 주고 베르너가 막 미친듯이 달리면서 막 손흥민은 막 안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컵백 받으려고 뒤로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손흥민이 뒤로 빠진 경우에는 그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그 낮게 지나가는 크로스 그거 받아 먹으려고 파포스트 쪽으로 잘라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3명이 반드시 전방 3명의 포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또 다른 장면인데요. 지금 보세요. 노팅엄하고 할 때 3골 먹혔거든요. 지금 공격진 그리고 미드필더진 그리고 수비진입니다.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지는 장면이 한 경기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 우드가 지금 뛰지 않습니까? 여기 수비수가 지금 뒤에서 뻥 때려주는 장면인데 반응들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크리스 우드가 이걸로 이제 공격을 또 감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 이 간격이 이렇게 넓다면 메디슨이 여기 위치하고 그리고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과 그리고 베르너가 이렇게 앞에서 3명이 이렇게 있어준다면 지금 이 토트넘의 모습하고 유사하죠. 최전방 3명 그리고 메디슨 1명. 여기서 중앙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하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중앙에 패스가 연결이 되면 여기서 메디슨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앞쪽으로 좀 치고 들어오다가 수비를 좀 끌어들이고 그쵸? 그때 스루 패스를 뭐 넣어주는 이런 장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분석을 했었을 때 이게 좀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뭐 물론 무조건 승부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비력이 떨어지는 크래프트 그리고 멀어지는 두 줄의 간격 이 공간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 그리고 최전방에 3명의 공격진들이 얼마나 스피드하게 이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아닐까. 그런데 요즘에 토트넘이 너무 빌드업을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상대 수비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게 좀 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크리스 우드가 공을 받았을 때 결국에는 이게 지금 공을 받은 장면이거든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솔직히 우드가 빠릅니까? 크리스 우드가 빠르지도 않은데 이 정도를 앞설 수 있다? 집중력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수마보다는 전방으로 좀 볼을 확실하게 딱딱딱 넣어줄 수 있는 호이베르나 벤탄쿠르 그렇게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